주간 꾸레 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지난 주말 라리가 25라운드에서 셀타비고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 레반도프스키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는 주중에 나폴리하고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르죠. 그 경기 전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라리가에서는 4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2위 지로나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의 현실적인 목표는 2위 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이번 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라요 바이에카노하고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승점 차는 8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만 향후 일정을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위 자리는 탈환해야 된다. 다음 시즌 수페르코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위 자리는 반드시 탈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를 보고 계속해서 추격해야 되는 상황에서 셀타비고 원정 경기에서 어렵게 승리를 거뒀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타비고 경기를 돌아보고 나폴리전도 한번 예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바르셀로나는 지난 주말 셀타비고 원정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반도프스키가 45분에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97분에 페널티킥을 통해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셀타비고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아스파스가 골을 넣으면서 추격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은 결정력 부족을 또 노출하고 말았죠. 자, 이 경기 상당히 재미난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바르셀로나 팬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최근 바르셀로나가 셀타비고 원정 경기 아방카 발라이도스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최근 9경기에서 1승밖에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셀타비고가 홈에서 바르셀로나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고전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반도프스키가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을 하죠. 전반 막판에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연결해주고 레반도프스키가 원터치로 공간으로 내놓고 나서 바로 슈팅으로 때리는 모습, 그러면서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골이 바르셀로나 역사상 11,000번째 골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공식 4,821경기에 11,000번째 골이 터졌다고 하니까 바르셀로나는 득점력이 정말 뛰어난 팀이라는 게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실점을 허용하고 말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아라우를 빼고 이니고를 투입했는데 선수들의 위치가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아스파스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스파스 슈팅이 쿤데 맞고 굴절되면서 골로 연결이 됐죠. 아스파스는 사실 바르셀로나에게 매우 강합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 골이 11번째 골이니까 아스파스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제대로 골을 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스파스가 이 골로 인해서 셀타비고에서 480경기 뛰면서 200골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스파스는 살아있는 셀타비고의 전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PK를 라민 야말이 또 얻어냈죠. 그리고 나서 레반도프스키가 PK를 처리를 했는데 비센테 과이타 골키퍼가 두 발을 띄면서 막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PK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강심장이거든요. 똑같은 코스로 다시 한번 차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죠. 바르셀로나는 이 승리로 리그에서는 4경기 우패 3승 1무를 기록하게 됐고요.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8점 차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내일 새벽에 빌바오와 지로나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바르셀로나와 2위 지로나의 승점 차가 어느 정도인지 결정이 나겠죠.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지로나를 추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전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차비 감독의 전술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3-2-5 형태가 되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고요. 그리고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죠. 선발 라인업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휴식을 취했던 아라우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징계로 못 나왔던 비토르 호키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최근 공격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반도프스키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고 라민 야말이 공격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토르 호키 같은 경우에도 징계를 받기 전까지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수비죠. 수비 쪽에서 실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차비 감독의 고민이었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는 공격을 전개할 때의 모습을 보면 호키가 중앙 쪽으로 돌아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또는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투톱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라민 야말이 넓게 펼쳐지고 칸셀루가 위로 올라와서 측면 공격을 양쪽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리가 올라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는 모습이 있었죠. 사실 차비 감독은 1차 빌드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면은 바로 실점하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센터백 2명 사이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잡고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3백 형태로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바르시, 아라우오, 콘데가 중앙 쪽으로 움직여서 3백 형태가 되고 그 위에서 도용과 텐센이 패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도용이 패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죠. 사실 칸셀로를 공격적으로 높이 올리기 때문에 칸셀로 뒤쪽 공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더용도 공격을 전개할 때는 위로 올라가니까 더용이 이쪽 공간을 책임져 주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쿠바르시가 그쪽 측면을 많이 커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쿤데가 위로 올라갈 때는 도용이 내려오거나 텐센이 내려오면서 3백 형태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1차 빌드업은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2차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3, 2, 5 형태인데 왜 5냐면은 최전방에는 레반도프스키, 호키, 페드리, 칸셀로, 라민 야말 이런 선수들이 쫙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5명의 선수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용과 텐센에게서 위로 올라가는 패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패스가 자주 못 나오면 측면으로 패스가 가고 측면에서 1대1이 안 되면 다시 한번 U자형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키가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거나 또는 레반도프스키가 상대 수비를 끌고 내려왔을 때 호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많을 필요성이 있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4-4-2 형태로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베니테스 감독이 4-4-2 형태로 1대1로 압박하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왔고 이거는 나름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방부터 압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셀타비고가 2골을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1대1로 맞출 수 있는 경기가 PK를 내주면서 1대2로 끝났으니까 굉장히 아쉬울 것으로 보이고 베니테스 감독도 이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라오가 빠지고 이니고가 들어가면서 이니고, 코바르시, 쿤데가 위치했는데 이 선수들이 수비할 때 중앙으로 들어오고 위치 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서 아스파스에게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력 차이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관된 경기력이 중요한데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전반전 부진하고 후반전의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 경기는 오히려 전반전에 더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비토르 호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비토르 호키가 전반전에 결정적인 기회를 첫 터치 미스에 의해서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비토르 호키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토르 호키는 바르셀로나의 템포 그리고 라리가의 압박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 이런 부분에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터치가 이렇게 나쁘면 바르셀로나 공격수로서 득점 기회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첫 터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력은 아쉽다.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경기 후 차비 감독은 우리의 사기 진작이 좋은 경기였다. 왜냐하면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전반전은 우위를 점하며 셀타의 전환을 억제했지만 후반전은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투입된 이니고의 포지션이 좋지 못했다. 제가 얘기한 그거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 라인에 변화가 생겼는데 수비수들의 위치가 좋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명백한 수비 실수다.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았기에 이겼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팀은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경기 무승부를 거뒀다면은 그라나다전 무승부, 셀타비고전 무승부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다는데 차비 감독은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라커룸 모습 보니까 레반도프스키하고 차비 감독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승리를 거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경기력이 좋아야 하는데 경기력이 한순간에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폴리전 앞두고 승리를 거뒀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왔거든요.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하면서 2골을 넣었습니다. 터치 35회, 슈팅 2개, 유효 슈팅 2개, 패스 성공률 57%인데 상대의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레반도프스키가 결정적인 패스를 호쾌하게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줬거든요.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 소속 공식 79경기에서 50골을 달성했습니다. 앙리가 121경기에서 49골, 다비드 비아가 119경기에서 48골이니까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올 시즌 전반기는 부진했지만 2024년 들어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 부활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넣은 골이 바르셀로나의 11,000번째 골인데 2016년 2월 17일 메시가 10,000번째 골을 넣고 8년 만에 레반도프스키가 11,000번째 골을 넣는 겁니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는 공격수들이 역사적인 골들을 넣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를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전체적인 경기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기 초반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묘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일단 경기 막판에 득점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거든요. 베티스 경기는 5대0 승리를 거둔 대승 경기니까 제외를 하고 물론 이제 베티스 경기도 막판에 2골이 터지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를 제외하더라도 리그 16경기에서 극장골이 터졌고요. 그러면서 11승 3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75분부터 80분까지 5골, 81분부터 85분까지 6골, 그리고 86분부터 90분까지 3골, 추가 시간에 6골, 그러니까 75분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총 20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골을 많이 넣으면서 경기를 좀 쉽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의 경기력이 안 좋고 후반전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막판까지 끌고 가다 승부를 결정짓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결정짓지 못하면 그 경기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말 그대로 한 골 차로 패배하고 있거나 또는 무승부 상황이 아니면 그거 뒤집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3패를 당했는데 그 3패가 다 홈에서 당한 패배죠. 엘 클라시코는 그렇다고 쳐요. 선제골을 넣고 결국은 2골을 내주면서 무너진 경기니까. 근데 지로나전이라든가 비아레알전 정말 많은 골을 실점하면서 패배하는 경기들이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경기 막판에는 골을 넣고 있지만 그 전부터 많은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뒤집기 위해서는 뒤집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로나전이라든가 비아레알전은 정말 많은 골을 실점하니까 막판에 골을 넣어도 이걸 뒤집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경기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전반 시작할 때 또는 후반 시작할 때 실점이 정말 많아요. 이 경기도 후반 시작하고 나서 아스파스에게 바로 실점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고 바로 스타트를 못해요. 말 그대로 볼을 돌리면서 예열한 다음에 서서히 스타트하는 느낌이거든요. 이 점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팀들이 경기 초반에 강하게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면서 골을 노리고 있고 골을 넣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 6경기에서 전반 2분 이내 실점이 4실점이나 되고요. 후반 5분 이내 실점이 3실점이나 됩니다. 경기 시작하고 나서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때 상대가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골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경기 초반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집중력 높이고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가야 돼요. 경기 시작하고 바로 실점하면 쫓아가는데 힘 빼다가 결국은 경기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경기 운영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비 감독이라든가 코치진이 분석이 끝났을 텐데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꿀애들의 관심은 나폴리전이죠. 나폴리하고 주중에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펼칩니다. 나폴리도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해요. 나폴리가 공식 33경기에서 46득점 42실점을 했는데 실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폴리가 지난 시즌
세리아를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긴 한데 스팔레티 감독도 떠나고 김민재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팀을 이끌었는데 성적 부진으로 11월에 경질이 되고 마차리 감독이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마차리 감독은 352 포메이션, 343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 계속해서 상대에 따라서 다른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지만 꾸준히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리아 9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비 조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민재가 떠나면서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종 수비 단계에서 선수들의 위치라든가 임무가 약간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나폴리가 수비에 좀 가려져 있지만 공격 쪽에서도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오바니 시메오네가 3골, 지아코모 라스파도리가 4골, 그리고 빅터 오시멘이 8골을 넣고 있죠. 측면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 크바라츠헬리아의 개인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긴 한데 역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나폴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나폴리 원정에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면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실점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르셀로나도 지금 수비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나폴리 원정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나폴리 상대로 만약에 2골차 이상으로 패배하고 홈으로 돌아오면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점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사실 올 시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비 감독 다음 감독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데체르비 감독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데체르비 감독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차기 감독이 누가 될지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더용 선수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더용이 좀 빨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더용이 바르셀로나를 사랑하는 애사심, 충성심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남겠다고 이야기하면 이 이적선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용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르셀로나 더용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약간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더용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꿀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전 승리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빠밤 빰.